도련님, 저랑 도망가요. 한밤중 시골 헛간에서 15살 소녀는 가정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가 장남에서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가해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아이였죠. 손에는 농사일로 생긴 물집이 가득했고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가정부는 품속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걸 맡기셨어요. 절대 회장님께 들키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녀는 하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가방을 소중히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던 소년의 손을 맞잡고 그곳을 도망쳤어요. 그 가방 속에 담긴 것이 언젠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임을 정숙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유배지를 탈출하는 버스 안에서 하준은 정숙의 손을 꼭 쥐며 조용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소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가족에게 내던져져 흔적조차 지워져야 했던 이 소년이 15년 뒤 썩어버린 그 집안의 진실을 파헤칠 심판자로 다시 나타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1998년 늦가을 서울 한남동 세림그룹 본관 별채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별채 안은 양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은 세림그룹 회장 강명철의 첫 번째 부인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병으로 인해 창백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15살 아들 하준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수연이 힘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서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집에서 아들이 얼마나 외로울지를요. 남편 명철은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 여자에게는 아들까지 있었으니까요. 정수가. 수연이 방 한쪽에 서 있던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 오정숙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네, 사모님. 잠깐 하준이 좀 나가 있게 해줄래? 정숙은 하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손을 놓기가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방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어머님께서 너한테 많이 잘해주셨지?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큰어르신께서 저를 이 집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제 딸 학비까지 대주셨는데요. 저야말로 평생 은혜를 입었죠.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고 강정희 여사는 정숙을 친딸처럼 아꼈어요. 정숙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었을 때 정희 여사가 손을 내밀어준 덕분에 정숙은 딸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수연이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랍 맨 아래 있는 가방 좀 꺼내줄래?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걸 내가 맡아줘. 사모님, 이게 뭔데요? 지금은 말 못해. 하지만 언젠가 하준이가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할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그 사람이 이 가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정숙은 가방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넌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연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가방을 옷장 뒤에 숨기고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사모님. 하지만 수연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죠. 일주일 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가의 장례식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하지만 정작 상주인 명철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명철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15살 하준이 서 있었죠. 하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는 꾹 참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명철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윤세라를 집으로 들릴 생각이었죠. 윤세라. 명철이 3년 전부터 만나온 여자였습니다. 35살의 그녀는 화려하고 젊었어요. 수연과는 정반대였죠. 수연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세라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명철은 세라와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재벌가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흔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명철은 본관 거실에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하준아, 네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지? 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집으로 들릴 거야.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요? 응. 내 새엄마가 될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너보다 3살 어린 준혁이라고. 아버지.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준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해. 아빠도 외로워. 명철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결혼하셨어요? 뭐라고? 명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어요. 아프실 때도 아버지 오시길 기다리셨고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잖아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 조심해, 강하준. 넌 아직 애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전 애가 아니에요. 그만. 명철의 고함에 하준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명철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세라 씨와 준혁이가 이사 올 거다. 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명철은 그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하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세림그룹 본관에 윤세라와 그녀의 아들 준혁이 이사를 왔습니다. 세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를 12살 소년 준혁이 따라왔죠. 준혁은 까만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머, 이 집 정말 크네요. 세라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명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드니? 당연하죠, 여보.
세라는 명철의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하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준아, 이리 와봐. 명철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인사해. 이분이 내 새엄마 윤세라 씨야. 세라는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 하준아. 앞으로 잘 지내자. 하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세라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준혁이야. 내 동생이 될 거야. 준혁은 하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쟁심이 가득했어요. 안녕, 형. 준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명철은 세라와 준혁 옆에 앉았고 하준은 혼자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세라가 명철에게 말했습니다. 명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 요리사가 실력이 좋거든. 앞으로 자주 먹게 될 거야. 감사해요, 여보. 하준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식탁은 너무 낯설었죠. 하준아, 밥 잘 먹어. 명철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하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명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하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준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준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도련님, 정숙 아줌마. 하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사모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도련님이 힘내시길 바라실 겁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도련님, 이거 드세요. 제가 시장에서 사온 호두과자예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하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해. 사모님과의 약속이니까.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수연이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했던 물건이었어요. 언젠가 하준에게 전해줘야 할 그 가방을 정숙은 목숨처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림그룹 본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의 흔적은 하나씩 지워졌고 세라의 취향으로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거실의 우아한 도자기들은 화려한 그림으로 교체됐고 수연이 좋아하던 정원의 동백나무도 베어졌어요. 하준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명철은 이제 하준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세라와 준혁에게만 쏠려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하준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준혁이 성적표 좀 봐요. 오, 우리 아들 또 1등 했구나. 명철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준은 걸음을 멈췄어요. 준혁이는 정말 똑똑해요. 이번에 전교 1등이래요. 역시 내 아들이야. 명철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하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이번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했지만 아버지는 관심조차 없었죠. 하주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하준이 다니는 학교는 재벌가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였어요. 하준은 1학년 3반, 준혁은 같은 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하준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하준아, 너희 집에 새엄마 오셨다며? 친구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때? 잘해주시니? 그냥 그래. 하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로 준혁이었죠. 형? 준혁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엄마가 형한테 전화하래. 빨리 받으라고. 하준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알았어. 나중에 할게. 지금 하라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둘을 쳐다봤어요.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여긴 내 교실이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뭐?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하준에게 다가와 가슴을 밀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준혁아. 하준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뿌리쳤어요. 손 치워. 너 같은 형 필요 없어. 준혁은 그 말을 남기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은 하준을 바라봤어요. 하준은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명철과 세라가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봐. 명철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학교에서 준혁이한테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준혁이가 울면서 왔어. 내가 자기를 밀쳤다고. 하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가슴을 민 건 준혁이었는데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명철의 고함에 하준은 움찔했어요. 준혁이는 너보다 어려. 형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니?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준혁이가 먼저 저를. 변명하지 마. 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준아,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내가 질투하는 거 다 알아. 질투요? 그래. 준혁이가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질투나는 거지. 하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알아들었어? 세라 씨. 명철이 세라를 말렸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앞으로 준혁이한테 잘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을 거야. 하준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명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방 들어가 있어. 당분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 네. 하준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준이 학교 뒤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 하준이 후배들한테 돈을 뜯는다는 소문.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준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방과 후 하준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강하준 학생, 앉아봐.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하준아, 내가 요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예. 저는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 그런데 왜 내가 담배 피운다는 얘기가 나돌지? 하준은 황당했습니다. 선생님, 저 담배 안 피워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내가 후배들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도 들어왔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준아, 선생님은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오시고. 선생님, 제 집안일이랑 이건 상관없어요. 하준은 억울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앞으로 조심하고 소문 안 나게 행동해. 네. 하준은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준혁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준혁은 하준을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준은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별채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준이 문을 두드리자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아줌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숙은 하준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줌마, 저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준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세라와 준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아버지의 무관심에 대해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사모님께서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엄마. 하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꼭 안아줬어요.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 있을 겁니다. 정숙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열어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숙은 하준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로부터 이틀 후 학교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준과 같은 반 학생 김지환이 학교 뒤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거예요. 지환은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환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경찰이 학교로 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어요. 김지환 학생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지? 경찰이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요. 점심시간에 강하준이랑 지환이가 복도에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강하준? 경찰은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너 김지환 학생이랑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환이가 준혁이 얘기를 하길래 잠깐 얘기했을 뿐이에요. 준혁? 누구야? 제 동생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학생이 나섰어요. 저도 봤어요. 하준이가 지환이한테 화내는 거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하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 소리 안 질렀어요. 거짓말. 나 분명히 들었어. 하준은 당황했어요. 그날 지환이와 대화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소리를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준혁이 지환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조심하라고 충고했을 뿐이었어요. 경찰은 하준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준은 부모님 동의 하에 조사를 받았어요. 명철이 경찰서에 왔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 명철은 하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세림그룹 본관 거실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명철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하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세라는 그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준혁은 계단 위에서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하준. 명철이 차갑게 하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우리 집안에서 나왔어. 세림그룹 회장의 아들이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고.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다 나갈 거야. 하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지환이한테 손도 안 댔어요. 증거는? 증거요? 내가 안 했다는 증거 있어? 하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목격자가 셋이나 돼. 내가 지환이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다고 했어. 그리고 지환이가 쓰러진 시간에 넌 혼자 화장실에 있었다며? 그건 제가 화장실에 가 있었을 뿐이에요. 알리바이도 없네. 명철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제 생각엔 하준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상했잖아요. 세라 씨 말씀이 맞아.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정말. 닥쳐. 명철의 고함에 하준은 움찔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학교 나가지 마. 이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집에만 있어. 아버지. 그리고 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분간 시골 친척집에 가 있는 게 좋겠어. 시골이요?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청도에 내 고모부 계시잖아. 거기 가서 농사일이나 도우면서 반성해.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안 했어요. 하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왜 지환이를 때려요? 저랑 지환이는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해. 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짐 싸도. 명철은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세라는 하준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웃었어요. 하준아,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앞으로 조심하렴. 세라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혁은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숙이 하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하준은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도련님, 시골 가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떠나요. 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으세요. 도련님은 안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목격자들도 다 저를 범인이라고 하고. 하준은 힘없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하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혹시 이 일이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획이요? 네.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목격자도 있고 도련님의 알리바이도 없고. 하준은 정숙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목격자로 나선 학생들은
모두 준혁과 친한 아이들이었고 지환이가 쓰러진 시간도 너무 절묘했습니다. 설마 준혁이가? 확신할 순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세라 여사가 도련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준혁 도련님이 세림그룹 후계자가 되니까요. 하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아버지도 자신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도련님, 시골 가시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연락 꼭 주세요. 네, 아줌마. 정숙은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아줌마, 이건 안 돼요. 하준은 거절했지만 정숙은 강제로 하준의 손에 쥐어줬어요. 받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도련님,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숙이 방을 나간 후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빛들 속 어딘가에서 지환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환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하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명철과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탔어? 명철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주는 차에 올랐어요. 세라와 준혁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손을 흔들며 비웃듯 웃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낡은 기와집 몇 채가 보였고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야. 명철은 차에서 내려 하준을 바라봤어요. 삼촌댁에서 잘 지내.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올 거야. 1년이요? 하준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건이 정리되고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서울에 오면 안 돼. 아버지, 그리고 하준아. 명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세림과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알겠지? 그 말을 남기고 명철은 차에 올랐어요.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준아, 왔구나. 집안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하준의 고모부 박철수였어요.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모부, 들어와. 고모가 밥 차려놨어. 하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 하나와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준아. 고모 박경희가 반갑게 하준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모, 많이 힘들었지? 밥 먹어. 고모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하준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어요. 고모와 고모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여기서 좀 쉬면서 마음 정리해. 알았지? 네, 고모. 식사 후 고모부가 하준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좁지만 참아야 해. 괜찮아요, 고모부.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이불 하나 깔면 꽉 찰 정도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논밭만 보였습니다. 하준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울의 넓은 방, 따뜻한 침대,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날 밤 하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고모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준아, 일어나. 일 나가야지.
지금이요? 응. 농사일은 새벽부터 시작해. 하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고모부를 따라 논으로 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오늘은 모내기야. 내 하는 거 잘 봐. 고모부는 허리를 굽혀 모를 심기 시작했어요. 하준도 따라했지만 몇 분도 안 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모부, 잠깐 쉬어도 돼요? 벌써? 이제 시작인데? 고모부는 웃으며 말했지만 하주는 웃을 수 없었어요. 손에는 금방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하준의 몸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고모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준아, 힘들지? 근데 이게 농사야. 매일 이렇게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어. 하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차려준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먹던 음식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하준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하준아, 천천히 먹어. 네, 고모. 식사 후 잠깐 쉬는가 싶더니 다시 일을 나갔어요. 오후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다 보니 어지러웠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하주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서울에서 온 재벌 도련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논밭에 나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와 밥을 먹고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고모네 집에는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지만 뉴스를 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하주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가 조심스럽게 하준에게 말했어요. 하준아, 오늘 내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하준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당분간 더 여기 있으라고 하시더라. 서울 사정이 아직 안 좋대. 네. 하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모는 안쓰러운 눈으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내가 안 했다는 거 고모는 믿어. 넌 그런 애가 아니잖아. 고마워요, 고모.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고모부가 밥상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준아,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그럴까요? 그럼. 고모부가 장담해. 고모부는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준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준은 헛간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헛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하준이 돌아보자 한 사람이 헛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 아줌마.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하준에게 다가왔어요. 도련님, 아줌마 어떻게 여기까지. 정숙은 품속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준은 그 가방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 있던 가방이었죠. 도련님, 이제 떠나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큰일이 났어요. 지환이가 깨어나지 못할 거래요.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대요. 그리고 윤세라 여사가 도련님을 고소했어요. 상해죄로요.
고소를요? 하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셨대요. 도련님,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숙은 하준을 일으켰습니다. 도련님, 저랑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윤세라가 경찰을 보낼 거예요. 그럼 도련님은 정말 끝이에요. 하주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하지만 아줌마 도망가면 제가 정말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련님,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진실을 밝히면 돼요. 정숙은 낡은 가방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예요. 도련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준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줌마, 도련님 결정하세요. 여기 남을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떠날 건가요? 하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가요. 여기서 도망가요. 한밤중 하준과 정숙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주는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고모, 고모부 감사했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하준. 둘은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주는 정숙에게 물었어요. 아줌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 아니에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서울은 크니까 숨기 쉬워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시외버스였죠. 둘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어두운 새벽길을 달렸어요. 하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죠. 정숙은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줌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하주는 품속의 낡은 가방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가방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남부터미널에서 내린 하준과 정숙은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정숙은 하준에게 모자를 씌웠습니다. 도련님, 얼굴 가리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네. 둘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신림역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제 친구가 사는 곳이에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해요. 정숙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2층 끝방 문을 두드렸어요. 순이야,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인이 나왔어요. 정수가 왔구나. 미안해, 순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순이는 하준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응, 내가 말했던 그 아이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을 안으로 들였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보다 작은 고시원 방이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 해. 좁지만 참아야 돼. 정숙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줌마. 저 이제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숙은 하준을 안아줬습니다. 도련님, 힘내세요.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하준은 정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는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울 시간도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정숙은 순이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래야 하준이를 먹여 살릴 수 있어. 너 요리 잘하잖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어때? 그것도 생각해 봤어. 근데 신분증 제출해야 하잖아. 혹시 추적당할까봐 무서워.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는 언니가 새벽 시장에서 일해. 거기는 신분증 안 봐. 현금으로 받고. 정말? 응. 내일 같이 가볼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너 예전에 나 도와줬잖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순이를 따라 가락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숙은 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야. 순이가 가리킨 곳은 낡은 국밥집이었어요.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칠순쯤 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순이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친구야? 네, 일 정말 잘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해보고 결정하지.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야. 하루 5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정숙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국밥집에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 5시부터 다시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는 삶이었지만 정숙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주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었기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죠. 정숙이 아껴둔 돈으로 중고 참고서를 사다가 밤새 공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밥 드세요. 정숙은 비닐봉지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꺼냈어요. 하주는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도련님이야말로 좁은 방에서 힘들 텐데. 전 괜찮아요.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보며 물었어요. 공부는 잘 되세요? 네. 이번 달에 검정고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도련님 대단하세요.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준도 웃었어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전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제가 사모님께 약속한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주는 어머니 생각에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줌마, 그 가방 언제쯤 열어볼 수 있을까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모님께서 도련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001년 봄 18살이 된 하준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정숙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가락시장 근처 골목 구석의 허름한 가게였지만 정숙의 손맛은 좋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줌마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정숙은 국밥을 담아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하준은 가게 한쪽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정숙은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학원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모의고사 점수 보고 놀라셨어요. 몇 점 받으셨는데요? 400점 만점에 380점이요.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도련님 천재세요. 아니에요, 아줌마. 전 그냥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힘내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네.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아버지와 세라, 그리고 준혁이 있겠죠. 아버지 저를 찾고 계실까요? 하지만 하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걸요. 몇 달 후 하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정말 축하해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이에요. 하준도 울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날 밤 정숙은 국밥집을 일찍 닫고 하준과 함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켜 축하 자리를 만들었어요. 도련님, 이제 대학생이시네요. 법학과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줌마, 저 검사가 될 거예요. 하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바라봤어요. 검사요? 네. 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제가 누명을 썼다는 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실 거예요, 도련님. 제가 믿어요. 둘은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작은 식당의 형광등 아래서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준은 강민호라는 가명을 사용했어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밥집 일을 돕고 9시에 학교로 갔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준을 공부벌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검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어. 2학년 첫 학기가 끝날 무렵 하준은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교수들은 하준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 학생, 잠깐 남아보게. 형법 교수 김태연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교수실로 갔어요. 교수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자네 성적이 정말 놀라워. 이번 학기 전체 수석이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자네 같은 학생이 검사가 되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하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그렇군. 그럼 내가 장학재단에 추천서를 써주지.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주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해.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하주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하주는 전액 장학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하준을 안았어요. 도련님,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아줌마가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도련님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주는 정숙을 꼭 안았어요. 아줌마, 제가 꼭 성공해서 아줌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도련님,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4학년이 되자 하주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주는 도서관에서 졸다가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시장 나갈 시간이겠네. 하주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고시원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하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하자 정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벌써 오셨어요? 네, 아줌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련님도 푹 쉬세요. 정숙이 나가고 나서 하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주는 옷장을 열고 맨 안쪽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방이었죠.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하주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진실을 밝힐게요. 하주는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05년 가을, 22살이 된 하주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수험번호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됐어. 하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15살에 집에서 쫓겨나 도망쳤던 소년이 이제 법조인이 된 거예요. 하주는 곧장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국밥집 문을 열자 정숙이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고 있었어요. 하준의 목소리에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합격했어요.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정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하준에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도련님, 정말요? 정말 합격하셨어요? 네, 아줌마. 해냈어요. 손님들이 둘을 쳐다봤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안은 채 울었어요. 사모님 보고 계세요? 도련님이 해내셨어요. 하준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정숙은 국밥집을 일찍 닫고 하준과 함께 작은 술집에 갔습니다. 둘은 소주병을 비우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련님, 이제 정말 검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사법연수원 교육 2년 받고 나면 검사로 임용돼요. 대단하세요, 정말. 정숙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모님께 한 잔 올려요. 사모님,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준도 잔을 들었어요. 엄마, 보고 있죠? 제가 약속 지켰어요. 둘은 잔을 비웠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이제 그 가방을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준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사모님께서 도련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도련님은 어른이에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밤에 열어볼까요? 그러죠.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하준과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요. 정숙이 가방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찰칵.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봉투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준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하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엄마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가방 안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것들이 들어있어. 첫째, 너의 친할머니 강정희 여사님의 유언장이야. 세림그룹의 지분 30%를 너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둘째, 내 아버지 강명철의 비리 증거 자료들이야. 회계장부, 녹취록, 문자 기록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 셋째, 윤세라와 강준혁의 범죄 증거야. 그들이 내게 누명을 씌운 증거, 그리고 실제로 김지환을 폭행한 건 준혁이라는 증거가 모두 담겨 있어. 하준아, 엄마는 죽기 전에 모든 걸 알았어. 세라가 날 독살했다는 것도, 너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그게 너무 미안해. 하준아, 이 증거들을 잘 사용해.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응원할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하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 독살이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은 나머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의 유언장, 아버지의 비리 증거, 회계장부, 녹취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세라가 어머니를 독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세라가 구입한 독극물 영수증,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세라와 준혁의 대화 파일까지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참아. 저 여자만 없어지면 이 집은 우리 거야. 엄마, 정말 괜찮아? 들키면 어떡해? 들킬 리 없어. 병으로 죽는 거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다 여기 있었어요? 하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해뒀다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준아, 학교폭력 사건의 진범은 준혁이야. 엄마는 그 아이가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막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이 가방 안의 증거들로 내 누명을 벗기고 세라와 내 아버지의 죄를 밝혀라. 그리고 꼭 준혁이가 저지른 진실도 밝혀내렴. 학교에 CCTV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면 돼. 하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정숙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줌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저는 그냥 복수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제가 검사가 되고 나서 공개하면 그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CCTV 영상도 제가 직접 찾아내야 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련님. 도련님 뜻대로 하세요. 하준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반드시 찾아낼게요. 2007년 봄,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친 하준은 중앙지검에 배정됐습니다. 검사 임용식 날, 하준은 검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15살에 집에서 쫓겨났던 소년이 이제 검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강민호 검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동료 검사가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죠. 중앙지검 대회의실. 신임 검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검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검사입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임용식이 끝나고 하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하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엄마, 저 해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그날 저녁 하준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고 있었어요. 하준이 들어서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련님, 임용식 어떠셨어요? 잘 끝났어요, 아줌마. 하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국밥 한 그릇을 하준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준은 국밥을 먹으며 정숙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곧 큰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세림그룹 말씀이세요? 네. 제가 배정받은 첫 사건이 대기업 비리 수사예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세림그룹이에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운명인가 봐요. 하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알아요, 아줌마. 하지만 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중앙지검 수사팀 회의실. 부장검사 이한수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이번 세림그룹 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요. 강민호 검사, 자네가 주 수사관을 맡게. 알겠습니다, 부장님.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장은 서류 뭉치를 하준에게 건넸어요. 이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야. 검토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준비해. 네. 하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림그룹 회장 강명철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하준은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만이었어요. 15살에 집에서 쫓겨난 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만나러 갈게요. 검사 강민호로요. 그날 밤 하준은 고시원 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회계장부, 녹취록, 비리 증거들. 하주는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어머니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쓸 때가 됐어요. 하주는 노트북을 켜고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세요. 제가 곧 찾아갈 테니까요. 일주일 후, 하주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세림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하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하주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세림그룹의 로고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하준이 배지를 보이자 경비원들이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께 연락드려야. 필요 없습니다. 영장 있으니까요. 하준은 수사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어요. 하준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회장실 안, 거대한 책상 뒤에 강명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명철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의 옆에는 윤세라가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30살이 된 준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명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주는 마스크를 낀 채 배지를 꺼내 보였어요. 중앙지검 강민호 검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하주는 영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철은 영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강민호 검사,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린 검사 하나 보냈네. 우리 회사를 우습게 보나? 입 조심하십시오. 공무집행 방해하면 고발 조치합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은 표정이 굳었어요. 명철은 영장을 내려놓으며 하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호 검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뵙습니다, 회장님. 그래, 내 착각인가 보군. 명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수색하시오. 우리는 떳떳하니까 감출 것도 없소. 감사합니다. 하주는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수사관들이 회장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 검사, 내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대체 뭘 찾으려는 거요? 횡령 증거, 비자금?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명철은 피식 웃었어요. 젊은 검사치고는 배짱이 두둑하군. 정의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정의? 명철이 하준을 돌아봤습니다.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강 검사. 있는 건 힘과 돈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준은 명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명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준은 수사관들이 서류를 수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준혁이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검사님, 혹시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서울대 법학과입니다. 오, 저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동문이네요. 준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하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돌아서서 수사관들에게 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2시간 후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류 상자 10개를 들고 나갔어요. 하준은 명철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보 받으실 겁니다. 알겠소. 명철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준은 허리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15살 소년과 27살 검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첫걸음을 뗐어요. 그날 밤 세림그룹 본관. 거실에 명철, 세라, 준혁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온 그 검사 뭔가 이상해. 명철이 입을 열었어요. 세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눈빛이 익숙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하준 형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준? 명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라가 황급히 말했어요. 여보, 하준이는 12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애는 시골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고로? 명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쯤 고모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하준이 농사일을 돕다가 트랙터에 치여 죽었다고요. 맞아 죽었지. 장례식도 치렀고. 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중앙지검. 하준은 압수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버지를 기소하기 힘들어. 하준은 어머니가 남긴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회계장부, 녹취록, 비리 증거들. 이걸 쓸 때가 됐나? 하지만 하준은 망설였어요. 이 증거들을 공개하면 자신의 정체도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부장검사 이한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 검사, 수고했어. 그런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압력이요? 세림그룹 쪽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동원하고 있어. 수사 중단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하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어떤 증거?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여줘봐. 하준은 노트북을 켜서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보자? 누군데?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부장은 한참을 자료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어. 계속 진행해.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 부장이 나가고 나서 하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명철 회장이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명철은 대답 없이 지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2명이 그를 수행했어요. 조사실. 하준과 명철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명철 회장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철은 하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강 검사, 정말 처음 보는 게 맞소? 네, 회장님. 이상하군. 내 아들과 목소리가 비슷해. 하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철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아들은 12년 전에 죽었소.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시골로 보냈는데 거기서 사고로 죽었지. 명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감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조사에 집중해 주시죠. 그래, 시작하시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준은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명철은 변호사와 상의하며 대답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하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장님, 부인 이수연 여사의 사망 원인을 아십니까? 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아내는 병으로 죽었소. 정말 그렇습니까? 독살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명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명철을 말렸어요. 강 검사,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하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수연 여사가 남긴 자료에 독살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준은 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둘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명철의 눈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스쳤어요. 조사가 끝나고 명철은 지검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오른 명철은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 그 검사가 수연이 얘기를 꺼냈어. 뭐라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독살당했다고 했어. 증거도 있다고 하고. 그럴 리 없어요. 12년이나 지났는데. 세라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명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라, 혹시 당신 정말 수연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명철은 전화를 끊었어요.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명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민호 검사 대체 정체가 뭐지? 이틀 후 세림그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명철과 세라, 준혁이 단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명철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손에는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명철 회장, 윤세라 씨, 강준혁 씨,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뭐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 검사, 이게 무슨 짓이오?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추가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수연 여사 독살 사건, 김지환 학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강하준 씨에 대한 누명 조작 사건까지요. 세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수연 여사가 남기신 자료들이요. 하준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녹취록 회계장부. 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이가 그런 걸 남겼다고? 네. 회장님의 부인이자 제 어머니셨던 이수연 여사께서 말입니다. 하주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명철은 하준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준이?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하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하준이는 죽었어. 12년 전에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도망쳤습니다. 정숙 아줌마 덕분에요. 하준은 회견장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하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하지만 수사관들이 준혁을 막았어요. 준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준혁 씨, 당신이 김지환 학생을 폭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딨는데? 12년 전 학교 보안실에 보관됐던 CCTV 백업 파일입니다. 폐기 전에 제가 영장으로 확보했죠. 하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 지환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명철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하준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네, 아버지. 살아있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하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철은 하준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습니다. 12년이나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명철, 세라, 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명철, 윤세라, 강준혁. 체포합니다. 셋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회견장이 텅 비었습니다. 하준은 혼자 단상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아줌마. 하준은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하준을 꼭 안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도련님. 아줌마도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하준은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지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2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지환이었습니다. 하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지환은 수척했습니다.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환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을 잡았어. 준혁이를 잡았어.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됐어. 지환의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준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검사님 덕분에 우리 지환이가 억울하지 않게 됐어요. 지환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환아, 들었니? 내 억울함이 풀렸어. 지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일주일 후 법정. 명철, 세라, 준혁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명철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 피고인 윤세라는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 피고인 강준혁은 폭행 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라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안 했어요. 준혁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주는 검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주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수고하셨어요. 아줌마 이제 끝났어요. 하주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정숙은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도련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과거는 정리됐으니 이제 미래를 봐야죠.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하주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하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증거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요.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너무 오래 걸렸죠? 12년이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하지만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하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 정의로운 검사가 될게요. 하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하주는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뒤돌아보니 정숙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정숙에게 걸어갔어요. 아줌마 가요. 네, 도련님.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6개월 후, 하주는 중앙지검에서 승진했습니다. 부장검사가 된 거예요. 사무실에는 강하준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명을 쓸 필요가 없었죠.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주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검사가 들어왔어요. 부장님, 새로운 사건 배당됐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대기업 횡령 사건입니다. 하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시작합시다. 그날 저녁 하주는 가락시장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정숙의 국밥집은 이제 제법 유명해져서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아줌마 국밥 하나요. 하준이 들어서자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네, 아줌마. 배고파 죽겠어요. 정숙은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하준 앞에 놓았어요. 드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끓였어요. 하준은 국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이 맛은 변하지 않네요. 당연하죠.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맛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국밥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주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하주는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과거는 끝났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